독일 역시 노동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법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노동법원은 개별적 또는 집단적 권리 분쟁의 해결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익 분쟁의 경우에는 국가에 의한 강제적 조정이나 중재 제도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 사업장 내에 조정기구가 그 이익 분쟁의 해결을 담당하는데요. 이 조정기구는 신청이 있거나 또는 합의에 의해서 사안에 따라 한시적으로 설치되기도 하고요. 사업장 협정에 따라서 상시기구로 설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체 교섭이 결렬이 돼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게 일반적인데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의 노동조합이 좀 그렇듯이 독일도 이 산별노조가 중심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산별노조의 단체 협약은 대부분 이 사적 조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체 협약에 사적 조정 절차를 관해서 이제 규정을 두었다면요. 그 쟁의 행위에 앞서서 좀 의무적으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이 조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이 평화 의무 기간이라고 해서 이 쟁의 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물론 사적 조정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이 주정부 차원의 공적 조정 기구에 의한 분쟁 해결도 가능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독일의 노동법원은 이 19세기에 공장법원에서 제도적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 공장법원은 19세기 말 공장법원법에 의해서 인구 2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지역에 의무적으로 설치됐습니다. 공장법원은 1심을 담당하고 2심과 3심은 일반 법원에서 진행하는 형태였고요. 1926년에 이 노동법원법이 제정되면서 노동법원으로 이제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공장법원하고 또 이제 사무직 노동자와 사용자인 이 상인 간의 분쟁을 담당했던 상인법원이 노동법원으로 통합이 됩니다. 역시 1심 사건을 담당을 했고요. 그래서 2심과 3심은 그 주의 고등법원과 이 제국법원에서 맡게 되는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 노동법원에서 이 노동사건의 1심에서 3심을 모두 전담하게 된 건요. 1953년 그러니까 현재의 노동법원법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노동법원은요,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이 전문법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이 민형사 사건을 다루는 일반 법원 이외에는 그 다양한 전문법원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노동법원은 이 노동 분야의 전문법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노동법원은요, 이 노동사건 중에 민사사건만을 담당을 하고요. 행정사건은 이 행정법원이 관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그 일반 법원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는 독일 연방노동법원의 법정인데요. 네, 노동사건에 있어서는 최고법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대법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판사들이 앉아있는 자리 앞에 이 테이블이 있잖아요. 길게 테이블이 있는데 저거를 그 법대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법원의 경우에는 저게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제 판사들이 소송 당사자나
이 방청객들을 내려다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판사가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재판을 하는, 옛날에 그 원님들이 높은 데 앉아가지고 그 재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려다보면서 재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는 보시면 높이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과 법관의 눈높이가 같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겠죠. 또 하나 차이는 이 창문인데요. 창문이 많죠. 창문이 많고 꽤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밝은 분위기가 나는 측면도 있는데, 무엇보다 이 창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밖에서 법정 안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창문이 없고 막혀 있어요. 꽉 막혀 있는 게 대부분인데, 거기다가 이제 그 법정에 들어가는 길도요, 이 어두컴컴한 미로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꼬불꼬불해서 이제 미로를 헤매면서 찾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사소해 보이지만요, 상당히, 그러니까 정말 아주 큰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법관은,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아니라 조선시대에 과거 급제를 한 영감님이라고 불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린 진짜 아직도 이 봉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 어쩌면 그렇다는 거죠. 어쩌면. 자, 프랑스 노동법원은 1심 법원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독일 노동법원은 1심에서 3심까지 모두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1심은 지방노동법원인데요. 아르바이츠 게리슈트, 직역하면 노동법원입니다. 그냥 노동법원. 아르바이츠가 이제 노동이고 게리슈트가 이게 그 법원인데요. 그래서 노동법원이란 뜻이고요. 1심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자로는 AG, 그렇죠. 이제 독일어로는 아귀라고 하죠. 그리고 2심은 이제 고등노동법원인데요. 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란데스 아르바이츠 게리슈트, 주 노동법원이란 뜻이죠. 2심을 담당하니까 고등법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약자는 뭐 LAG죠. 노동사건의 역시 최고 법원은 연방노동법원인데요. 분데스 아르바이츠 게리슈트, 약자로는 BAG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에는 노동 대법원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 사건에서 보면 대법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이 지방노동법원을 보면 노동사건의 1심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소송물의 종류나 가액에 상관없이 노동 민사사건은 모두 이 지방노동법원에서 1심을 담당하게 되죠.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독일 전역에 110개의 노동법원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가 전국에 210개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프랑스보다는 좀 적은 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방노동법원에는요, 이 직업법관 1명하고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명예법관 각 1명씩 해서 모두 3명의 법관으로 이루어진 이 합의부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고등법원의 경우에는요, 이 그러니까 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그 다음에 지방노동법원이나 아니면 재판장의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 항소와 항고가 있는데, 항소는요, 이 판결에 대해서 불복할 때, 그래서 상급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하자라고 해서 다시 재판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고요. 항고는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항소라든가
상고 또는 항고, 그래서 항소, 상고, 항고 뭐 이렇게 다 구분을 하고 있는데, 네, 구분하지 않는 나라도 좀 많죠.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은 다 구분하지 않고요. 항소, 상고 뭐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 어필이라고 합니다. 자, 항소 허가제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 항소 허가제가 뭐냐면, 네, 항소를 하기 위해서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좀 의미인데요. 지금 무분별한 좀 항소를 막자. 그래서 재판에 좀 실리를 취하자라는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이다라고 합니다. 네, 항소 허가제가 여기 시행되고 있어요. 네, 고등노동법원은요, 각 주마다 한 개씩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겠죠. 그러니까 고등노동법원에서는요, 이 법원장과 재판장, 그리고 이제 노동자와 사용자 측의 이제 명예법관으로 좀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 명의 직업법관과 그 다음에 노동자와 사용자 명예법관 각 한 명씩 해서 이 세 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그 재판을 담당하게 됩니다. 네, 독일 연방을 구성하는 주들인데요. 모두 그 16개의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 남부 쪽에 있는 바이에른처럼 아주 넓은 주도 있지만요. 저 위에 이제 브레멘이라든가 뭐 함부르크, 베를린처럼요. 그러니까 도시 하나가 그냥 하나의 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고등노동법원은요, 원칙적으로 주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 예외적으로 이 바이에른 주에는 뮌헨과 이 뉘렌베르크 두 곳에 설치되어 있고요. 또 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에는 네, 듀셀도르프, 함, 쾰른 해서 이렇게 세 곳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전국에 뭐 18개의 고등노동법원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네, 아무리 계산을 해도 18개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네, 19개가 나와야 하는데, 19개가 나와야죠. 16개 주니까 법원 16개, 그 다음에 3개가 더 있으니까 19개가 되어야 하는데, 18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그러니까 잘못 표기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좀 다른 게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개수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나의 주에 하나의 고등노동법원이 설치된다. 그 다음에 베스트팔렌이 아니라 바이에른 주에는 2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에는 3개가 설치되어 있다. 뭐 요 정도 알아두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방노동법원인데요. 이 연방노동법원은 노동사건의 최고 법원이죠. 그러니까 노동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심을 담당하고요. 항소 허가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역시 연방노동법원에서는 상고 허가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상고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연방노동법원은 에르푸르트에 있는데요. 네, 독일 한가운데 그 튜링헨주의 주도입니다. 네, 연방노동법원에는요, 이 10개의 재판부가 있고요. 각 재판부에는 직업법관인 재판장 1명하고 배석판사 2명, 그리고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이 명예법관 각 1명씩 해서 5명의 법관으로 구성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연방노동법원에는 38명의 직업법관, 또 어디는 또 39명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38명 아니면 뭐 39명 요쯤 되는 것 같은데요. 직업법관이 이 정도 되고요. 또 노동자 법관과 사용자 법관은 각
110명씩, 그래서 총 220명의 명예법관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에르푸르트에 있는 연방노동법원인데요. 좀 현대적인 느낌이 들죠. 아마 이게 1990년대에 들어와서 신축된 것 같아요. 네, 연방노동법원의 이 다른 쪽 사진입니다. 연못도 있고, 네, 좀 시원해 보이죠? 여기는 이제 마인츠에 있는 법원인데요. 이 마인츠는 그 독일 남서부의 라인란트 팔츠라는 주의 주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원과 법원 사이를 좀 구름다리로 연결해 놓았는데요. 뭐 여기는 그 노동법원은 아니고 그 일반 법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고등노동법원 역시 이것과 비슷한 형태의 건물로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네, 마인츠 시내 풍경입니다. 좀 오래된 옛날 도시 같은 느낌이 나죠. 이거는 네, 진짜 노동법원인데요. 독일 남부의 바덴위르템베르크 주에 있는 레라흐라는 도시이고요. 여기가 지방 노동법원입니다. 예, 좀 고풍스럽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평범해 보이기도 하죠. 처음에 딱 봤을 때, 우리나라의 좀 오래된 도시에 뭐 우체국 같다라는 느낌도 들었는데요. 네, 좀 그렇습니다. 네, 함부르크예요. 함부르크인데, 이건 법원이 아니라 검찰청 건물입니다. 아마 법원도 좀 이것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은 좀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법무부 소속인데 독일 검찰은 사법부 소속입니다. 독일 법무부는 또 우리 법무부와 그 하는 일이 달라요. 네, 이 사람들은 검사들입니다. 아, 법관들을 찾아봤는데요. 그 인터넷에서 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법복을 입고 있는 사진으로 찾은 게 이 검사들 사진인데 아마 법관들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동법원의 법관은 직업법관이 있고요. 네, 노동법 분야의 전문법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명예법관이 있습니다. 네, 이 류슈터가 이 법관인데요. 직업법관은 베르프스 류슈터. 이 베르프가 직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직업법관이 되고요. 명예법관은 에렌암트 리슈터. 여기서 이제 리슈터 당연히 법관이고요. 에렌암트 리슈터 하면 이게 명예직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 말은 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어떤 비상임의 또는 비상근의 비직업의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미 쪽에 보면 그 영국이나 미국 쪽 이렇게 보시면 법관을 honorable judge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명예판사라는 뜻이 아니라 직업법관이 아니라 선출직 법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미 쪽은 이 법관을 선거로 뽑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변호사나 법조인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법관을 뽑는데요. 이 법관이 되면 다시 변호사로 개업하진 않고요. 또 이제 법관은 그 종신직인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관을 하다가 다시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반대죠. 이 법관을 하다가 옷 벗고 곧장 뭐 몇억 또는 몇십억씩 연봉 받으면서 로펌으로 그냥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관 예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법조인이 아니라 그냥 법조 브로커들이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관으로 재직했으면 법관으로 끝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나 뭐 프랑스도 이 마찬가지거든요. 법관으로 시작했으면 법관으로 딱 끝나요. 그리고 검사로 시작했으면 검사로 끝나고, 그러니까 옷 벗고, 예? 옷 벗고 나서 돈 벌려고 변호사 개업하는 건 정말 법률가로서 이 수치스러운 일로 여깁니다. 네, 그래서 이 아너러블 저지는요, 이 명예 판사가 아니라 그냥 판사예요. 그러니까 직업 법관이 아니라 선출된 법관이라는 의미로 이 아너러블이라는 명칭을 앞에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뭐 에렌암틀리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직업법관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붙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이제 유럽 대륙 쪽에 보면 직업법관들이 좀 많은데요. 이 직업법관이라는 말은 공무원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분이 공무원이니까요. 판사 노동조합도 있고요. 판사들도 그 공무원이고 또 노동자니까 이 독립적인 노동조합이 존재하고요.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공무원 노동조합은요, 대부분 파업권은 인정되지 않죠. 네, 판사가 재판하다가 파업을 한다면 참 우습지 않을까요? 네, 노동법원의 직업법관은 이 노동법원에서만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법 분야에서의 전문 법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판사들이 이 민사법원, 뭐 형사법원 막 돌아다니죠. 외국에는 뭐 그런 게 없어요. 한번 민사법원에서 시작했으면 평생 민사법원에서만 근무를 해요. 형사법원에서 시작하면 형사법원에서만 근무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노동법원에서 시작했으면 노동법원에서만 근무를 합니다. 이 판사들 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우리처럼 여기저기 그냥 삥삥 돌아다니고 이러질 않거든요. 네, 이 노동법원의 법관들은 노동법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좀 갖춰야 되니까 이 고등법원 단위로 이 노동 관련 법 강의를 주기적으로 좀 수강을 해야 합니다. 또 이 법관의 임용은 이 주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요. 처음 임용되고 3년에서 5년 동안 이 수습판사로 근무를 한 후에, 그러니까 수습판사로 먼저 3년에서 5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정년 보장 판사가 됩니다. 정년을 보장받고 나서요, 정년 보장 판사가 되고 나서 일정한 기간을 또 더 근무를 하게 되면 이 지방노동법원장이 되거나 아니면 이 고등노동법원의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나가면 고등노동법원장이 뭐 되는 뭐 그런 시스템인 거죠. 다음은 이 명예법관인데요. 이 명예법관은 노동자 법관과 사용자 법관이 있고요. 재판 절차에서 이 직업법관과 동등한 지위가 보장되고 있고요. 1심에서 3심까지 모든 신급에서 이 재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명예법관의 임기는 5년이고요. 노동조합이나 이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자 명부를 제출을 하면 주나 또는 연방에서 적정한 비율로 좀 선발을 해서 그 임명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이 명예법관이 되려면 만 25세 이상으로요, 지방노동법원이 관할하는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또는 노동자나 사용자로 활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 법관은요, 이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이 사용자 명예법관이 되는 게 좀 일반적이겠죠. 하지만 그 일시적이거나 또는 정기적으로 좀 1년에 일정한 기간 동안은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자 법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밖에 이 사용자 명예법관이 될 수 있는 경우로요, 보시면 첫째, 법인 또는 인적 결합체의 사업장에서 법률 정관 또는 조합계약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대표기관의 구성원으로서 법인 또는 인적 결합체를 대표하는 직위에 있는 자. 네, 여기서 법인과 인적 결합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상법상의 회사들을 말하는데요. 우리 상법에서는 회사는 모두 법인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들을 인적회사와 물적회사로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한 없이 모두 법인으로 하고 있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보통 인적회사에 속하는 합자회사라든가 이 한명회사는 법인이 아니라 그냥 조합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법인 또는 인적 결합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자, 이제 둘째, 사업장에서 고용 권한이 있는 업무 집행 사원, 경영 담당자, 인사관리 담당자 또는 영업상 지배권이나 포괄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네, 우리 노동법에서는 이 사람들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해서요, 사용자로 보고 있죠. 셋째, 연방 또는 주의 최고 관할관청의 세칙에 따른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연합 및 또는 기타 공법상의 단체, 시설 및 재단의 공무원 및 사무직원 이라고 하고요. 넷째, 사용자 단체의 구성원 및 사무직원, 사용자 연합단체 임원 및 사무직원으로서 정관 또는 대리권 수여에 따라 대리권이 있는 자. 네, 이런 사람들이 사용자 명예법관이 될 수가 있고요. 관행적으로 보면 기업의 인사라든가 이 노무관리 책임을 진 경력자가 이 사용자 측 명예법관 추천 명부에 등재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직업상 이 노동법과 관련된 식견을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이 노동자 측 명예법관인데요. 이 노동자 측 명예법관은 그 현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실업자도 노동자 명예법관이 될 수 있고요. 노동조합과 사회정책이나 직업정책적 목적을 가진 자주적인 노동자 단체 구성원과 사무직원, 노동조합 연합단체 임원과 사무직원은 정관이나 대리권 수여에 따라 대리권을 갖는 경우에는 노동자 명예법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이러한 조직체들이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정관에 따라 조직체 구성원들의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를 위해서만 운영되는 경우 그 대리인도 명예법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단체 또는 노동조합 연합체에 있는 임원이라든가 직원들은 대리권이 있을 때 그러니까 노동자 명예법관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단체, 그 노동조합 연합체가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만을 위한 그 법인, 소송 대리만을 위해 그 설립한 법인의 지분을 모두 갖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단체 또는 노동자 연합 단체가
노동조합 연합체가 일종의 로펌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로펌의 대리인들도 노동자 명예법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좀 복잡하죠? 그죠? 그래도 이거 좀 잘 이해를 하셔야 해요. 좀 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고등노동법원과 연방노동법원의 명예법관인데요. 먼저 고등노동법원의 명예법관은 만 30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최소 5년간 이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명예법관으로 좀 있었어야 합니다. 연방노동법원의 명예법관은 만 35세 이상이어야 하죠. 나이가 조금씩 많아지죠. 그래서 지방노동법원은 25살, 만 25세, 고등노동법원은 만 30세, 연방노동법원은 만 35세. 참고로 프랑스 노동법원은 어떻게 되죠? 방금 전에 다뤘던 건데 프랑스 노동법원 몇 살일까요? 네, 프랑스 노동법원은 만 21세 이상이죠. 네, 또 연방노동법원 명예법관은요, 이 노동법과 노동생활의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5년 이상 이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명예법관직에 있었어야 하고요. 장기간 이 독일 내에서 노동자나 사용자로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좀 규정해서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노동법관들은요, 이 재판 이외에도 노동법원의 조직과 운영에도 좀 참여를 하는데요. 먼저 그 지방노동법원이나 고등노동법원의 설치나 폐지, 또는 법원 소재지 이전, 법원 관할구역의 변경, 또는 다른 지역에 이 노동법원 합의를 설치하는 사항, 이런 것들은 주법으로 좀 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주 내에 있는 어떤 그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단체의 의견을 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 업무와 관련된 명령을 제정할 때도요, 역시 노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요. 지방노동법원의 이 합의부 재판장을 임명할 때는 이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 노동법원의 대표가 동수로 참석하는 그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요. 고등노동법원장이나 이 고등노동법원 재판장을 임명할 때도 노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장 임명에 대해서 이 노동자나 사용자 단체 어느 일방이라도 좀 반대를 하면 임명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지방노동법원이나 또는 고등노동법원에 설치된 이 명예법관위원회를 통해서 이 노동법원의 운영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명예법관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명예법관 3명씩으로 좀 구성이 돼서요. 합의부 구성이라든가 사무분담, 명예법관의 합의부 배치, 그 다음에 명예법관의 재판 참여 순서를 정하는 목록 작성, 이런 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연방노동법원 역시 매년 이 업무를 개시하면서 사무 분담을 정하고 또 배석 판사와 이 명예법관을 재판부에 배치할 때 이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그 최고령, 나이가 가장 많은 명예법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는 노동법원은 아니고요. 독일 남부 바덴비르텐베르크주에 있는 그 울룸이라는 도시의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입니다. 네, 보시면 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있다라는 팻말이 좀 보이죠? 네, 독일의 법정인데요. 2차 세계대전에
전범들을 재판했던 뉘렌베르크 법정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 법원이 아니라 박물관으로 옮겨서 전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역사적 유물인 셈이죠. 저 때만 해도 그 법관들이 앉아있는 법대가 조금 높았는데요. 네, 이건 우리나라 법정의 모습입니다. 네, 법관들이 앉아있는 높이가 좀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또 보시면 그 비어있는 좌석들이 있잖아요. 이게 배심원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인데요. 그러니까 이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면 이게 그 진행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설치된 법정들도 아직까지 저렇게 이제 그 판사들 높이가 좀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이 좀 문턱을 낮추고 눈높이를 시민과 맞추겠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예, 높이 좀 올라 앉아 있죠. 예, 아직까지는 아직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의 독일 법정인데요. 우리나라 법정과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사건 당사자나 이 방청객과 같은 높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가운데 보시면 가운데 이제 그 법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직업 법관입니다. 직업 법관이고요. 그 양옆으로 보시면 그 검은 양복의 남자가 있고 또 붉은색 그 상의를 입은 금발 머리 여자가 있죠. 네, 그 네, 오른쪽에 세 분은 다 여성인데요. 또 금발이죠. 그래서 요 여성분들 중에 가운데 분 보시면 사복을 입고 있습니다. 네, 이분을 말하는 건데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 일반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법률가가 아니라 일반 시민인데, 그래서 재판에 지금 참여하는 참심원 또는 참심법관이라고 해요. 예, 노동법원의 명예법관하고 같은 사람들인데요. 법률가는 아니지만 이 법관과 동일한 자격과 또 권한을 갖고서 이 재판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역시 독일 법정인데요. 형사 재판을 진행을 할 때 좀 안전을 위해서 그 유리로 막혀 있는 저 피고인석이 있죠.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그 저 뒤쪽, 그러니까 오른쪽 위쪽으로 보시면 이 방청객들의 자리가 차례차례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에 가려져 있지만 저건 테이블에 가려져 있는 거고요. 그 뒤가 바로 다 방청객 자리입니다. 이렇게 방청객 자리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방청객들이 이 법관을 내려다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소송 대리인 강제주의는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이 변호사를 통해서 그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헌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 자격이 있는 법률가를 통해서 소송을 대리하도록 법률로서 강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독일의 경우에 일반 민사 소송과 달리요, 이 노동 사건의 1심에서는 소송 대리인 강제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2심과 3심, 그러니까 고등노동법원과 연방노동법원에서는 소송 대리인 강제주의가 적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 소송 대리인이 반드시 이 변호사로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이 소송 비용이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소송에 비해서 이 노동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 비용이 3분의 1 정도로 아주 저렴하다고 해요. 또 1심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소송 수행으로 인해서 그 시간적 손실에 대한 배상이라든가 그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비용을 그 상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환 청구를 허용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좀 열등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이 변호사 비용의 상환 청구를 좀 두려워해서 소송 제기를 꺼리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 전통적으로 이 독일 노동법원에서의 소송은요, 이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단체의 대리인에 의해서 수행이 되고요. 변호사에 의한 소송 대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던 점, 또 조합비나 회비를 통해서 이 무료 법률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점, 이런 것들이 소송 비용 상환 금지 규정을 생기게 한 것인데, 이러한 어떤 전통적 규율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재판 절차는 무엇보다 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모든 신급에서 재판은 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급 명령의 경우나 또는 결석 판결에 대한 어떤 이의 신청 기간에 보시면 일반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2주인데, 그러니까 이의 신청 기간이 2주인데 이 노동 사건은 그 일주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빠르죠. 그러니까 1심이나 또 항소심의 변론도요, 되도록이면 단 한 번에 이렇게 종결하도록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한 번에 종결하지 못하고 다음 기일을 잡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좀 가까운 시일 내에 이 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해고 소송에 관한 특례 규정도 두고 있는데요. 이 해고 소송에 있어서 이 소송 절차는 이 노동법원법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에 따라서 항소 사건도 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에요. 네, 지급 명령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 지급 명령은요, 좀 간이한, 그러니까 간단하고 쉬운 민사 독촉 절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촉 절차라고 많이 하는데요. 통상의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요. 법원이 이 채무자에게 지급 명령을 바라면서 아주 간단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 채무자에게 지급 명령을 바라는데요. 만약에 채무자가 지급 명령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지급 명령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이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요, 마치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일반 소송 절차로 이행을 하게 돼요. 지급 명령은 이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 다툼이 없는 경우에 좀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하는 절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노동사건은요, 이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 화해에 의한 해결을 좀 추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변론은 이 화해 변론을 먼저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화해 변론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전치는 앞에 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재판의 일반적인 절차들보다 화해 변론을 맨 앞에 두어야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재판장이 화해의 성립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겠죠. 화해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재판장은 이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이 당사자의 출석을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의 수행은요, 이 대리인이 할 수 있고 꼭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또 양보를 하고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요. 이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으면 이 소송 대리를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가 허가되지 않으면 이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 출석을 해야 되겠죠. 대리를 불허하는 것도 출석을 강제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사건이 화해로 종결되는 경우에는요, 이 재판 수수료를 포함한 이 비용을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강제 집행을 위해서 이 집행 권한에 대한 발부 신청을 하는데 그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강제 집행 준비를 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까지도 또 면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 화해가 그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으로 좀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역시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재판 수수료를 면제해주지 않는다 하는 거죠. 아무래도 화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계속 재판을 해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그 비용은 당연히 당사자가 납부를 해야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먼저 이제 수수료를 납부해야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고 시작해야 하는데 간혹 보면 이제 실제 액수보다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요.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더 많이 내거나 또는 수수료나 소송 비용을 면제받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은 다시 환급해 줍니다. 물론 환급 신청을 해야 되죠. 환급 신청을 해서 그 통장 번호를 보내면 이제 그 통장 계좌로 남은 금액이라든가 반환할 금액을 입금을 해 줍니다. 이번 주 출석 인증 퀴즈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탑입니다. 이 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쉽죠? 네, 탑의 이름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영국의 노동법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되겠죠.